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정상 외교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 외교부 예산이니까 이거는 10번, 100번을 짚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한번 연도별로 보십시오.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본 예산 및 예비비 편성 현황입니다. 15년부터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22년까지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 액수를 한번 보십시오. 23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570억이 넘습니다. 본 예산이 240억, 예비비가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328억을 더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쓴 정권이 지금 15년 전에 또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쓴 이유가 장관님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오전에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절에 그 대면 정상회의가 거의 중단됐다가 풀리면서 그 수요가 확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예정치 않았던 다자 정상회의가 초청을 받으신 케이스가 여러 건이라 가지고 몇 달 전에서야 그 일정이 확정이 된 경우가 많고요. 또 초청되지 않으면 가지 못해야 될 그런 행사들이 갑자기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행사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극히 이례적인 한 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이 그랬으면 올해는 이례적이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비용이? 아직은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정된 행사 추산은 어떻습니까? 예? 추산해보면 어때요? 한 200억대로 떨어졌습니까? 아직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정된 행사가 더 많으니까 작년 같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은 570억 원을 쓰는 일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훨씬 더 줄었을 거다. 네. 이런 표현을 쓰시는군요. 총리께서는 답변하셔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더 물어볼 게 있으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외교부 장관은 여러 행사가 많아서 한다고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재정을 긴축해야 되고 그런 적자 재정을 안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제 지역을 다니면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강북을에 가면 밤 9시에 문 여는 식당이 많이 없어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행사가 많아도 그렇지 대통령이 꼭 가야 되는 행사만 갔습니까? 570억 원의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썼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위협성 출장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저는 모든 세금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모두 동감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나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얻은 외교적 성과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 엑스포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면은 우리 국민들 화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예. 네, 지금 의료대란, 구급차 뺑뺑이, 응급차 뺑뺑이 이런 걸로 지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대책이 나오던데 군의관하고 공중위를 투입하겠다라고 네. 발표했죠. 네. 어느 규모로 투입합니까?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정확한 규모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군의관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혹시 국방차관님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군의관들은 한 200여 명이 지금 나가 있고요. 이미 나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이건 추가적으로 응급의료, 거기에서 한 15명 정도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거기에 좀 파견할 것을 좀 이제 복지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관들은 지금 215명 또 추가적으로 나가면 한 300여 명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군의관의 몇 프로가 지금 파견되는 겁니까? 지금 전체 한 3천여 명에서 200여 명이니까 한 10% 미만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의료에 문제 없습니까? 예, 일단 200여 명이 이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체계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군도 사실 군의관이 부족한 형편인데
한 200에서 300여 명 파견이 되면은 군의 긴급 의료도 대단히 문제가 돼요. 실제. 그리고 군의관이 파견된다고 하든 해도 전문 의사들의 얘기는 적응하는 데만 해도 2, 3주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추석 때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 우선은 군의관 분들 전문의가 많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일단 배정을 하되 그리고 그분들이 좀 생소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진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경증 비응급 환자들은 본인 분담금을 상향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놨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경증 비응급 환자가 중증 환자를 위한 광역 지역센터에 가실 때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국 경증과 220개 지역 잠깐만요. 응급의료기관에 갈 때는 잠깐 아닙니다.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경증과 비응급 환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하나요? 의사가 하나요? 예, 구급차를 타고 가시게 되면은 그 구급 대원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걸어서 아니면 자차를 이용해서 가시면 병원 앞에서 간호사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본인이 중증이 아닌데 광역센터로 오시게 되면은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가시게 되고 그때는 부담률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급 본인 부담률이 보니까 90%, 전문의 진찰료가 150에서 250%, 응급 환자가 입원까지 할 경우 수술 처치 200%인데 이것이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말한 겁니까? 의원님, 네. 진찰료 수가 인상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 처치 등의 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거 어쨌거나 그건 국민의 혈세 아니에요. 아닙니다. 혈세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건보에 있는 적립금, 준비금 27조 원을 우선 아니 활용할 것입니다. 적립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과거 하더라도. 예, 보험료에서 나온 건데요. 그만큼 준비금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낸 그 보험료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는 대책들이 진짜로 임시 방편적이에요. 지금 이것은 아주 시급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전향적으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의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처장님,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신 후에 순직해병 수사 외화부에 대해서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니 잘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네. 네. 공수처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증거와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대통령실 앞에만 서면 모든 수사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 철회, 그리고 경북 경찰청에 이첩된 수사 기록의 긴급 회수, 대통령의 경로, 임성근 사단장 혐의 제외,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압박 전화, 대통령실과 수십 번의 통화, 그리고 대통령 개인 번호로 걸려온 전화 등 너무 많아서 세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처장님,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품백을 수수받은 영상이 버젓이 공개되고 주가 조작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수사기관이 핸드폰까지 뺏겨가면서 황제 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명품백 관련해서는 우리 공수처에도 알선 수재로 고발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국민께서는 공수처마저 검찰처럼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오더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공수처의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공수처의 시기에만 느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외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최근 저서에서 임기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공수처의 사건 선정, 수사나 기소 업무 관련 전화 한 통도 받아본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시간을 끌어달라는 부탁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금, 최혜병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외압도 받은 일이 없고요. 저희들은 그 제한된 인력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국정을 갖고 노는 범인들이 그물망 사이로 줄줄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공수처가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발부받아서 02800-7070 통화 기록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들 수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당연히 해당 번호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밝혀내셨습니까? 아닙니까? 그 통화 기록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였고 수사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 당사자 소환 조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월에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데 9월이 다 되도록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번호의 주인이 무슨 조사해서는 안 되는 무소불위의 성역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수사 외압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사 외압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처장님, 이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 갖고 있습니까? 기소권 없으시죠? 사건에서는 예, 기소권이 없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죠. 네.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에 황제 출장 조사해주고 무혐의 면죄부를 준 이창수 지검장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 외압 없었다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타주는 상황입니다. 처장님,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고 수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경입니다. 처장님, 이로 보나 저로 보나 특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등이 야당이 발의한 채 해병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병 특검법에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도 있었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게 지금 그 당시 특검의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처장님, 대통령 관련 사건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는 것과 같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팀장으로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백서에 적혀있던 모든 화살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저 공수처로서는 지금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신속한 수사와 관련돼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나오고 계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던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PPT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되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되었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라고 해명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선거법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해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거론한 특정 지역으로 실제로 변경하여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해야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으로 변경해 출마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한 것 자체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선거법 위반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선거법 잘 몰라가지고 이제 우리 그 사무총장님이 여쭈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네네. 어떤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인의 지위에서 이 공천에 네네네.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물어보시는 내용은 맞습니까? 사실관계? 예, 언론 뭐 보도가 있었고 저 대통령실에 반론이 있어가지고 예, 두 가지 경우를 다 이제 상정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예, 물론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 관계에 따라서 공천에 개입한 것인지를 또 따져볼 여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살펴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뉴스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해서 오늘 만약 아침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보고 아침에 이거 크게 뉴스 같은데 아직 그래도 지금 국회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러시군요. 예,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다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추후에 그러면 서면 답변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대검 감찰부장은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감찰 의원하고는 그 5군단 시절에 군 복무에서 맞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한고 예.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죠. 그래서 네. 그 감찰부장에 본인이 공모해가지고 지원하셨으면서 감찰부장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당시 검찰총장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감찰하라고 감찰부장 공모해가지고 그런 직책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검찰 출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성과가 있었지요. 채널A 사건에서 윤석열 그 징계 사유로 들어갔고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감찰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요. 그리고 한면숙 전 총리 사건도 추후 이제 엄희준 검사 관련해서 이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그 검찰 조직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정치적이고 무도한지 이런 지점이 밝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게 다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저는 대검에 있었던 감찰 기록 모두 다 국민들이 다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그 실상들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각 의원님들 말씀 들어봤고요. 또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의 특수한 경험칙들 또 이런 유사 사례들을 또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협찬이든 내지는 마크로 비슷하든 등기부등본만 봐도 너무나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 사실 기록 자체는 평균적인 판사들이 검사보다 더 잘 봅니다. 그 너무나 많은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이 부당한 결정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밖에 이제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반복 소환 내지는 증언 내용에 대한 숙지, 반복, 때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내지는 사적인 접촉 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구체적인 그 심증 게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유들 그리고 제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허용해 주신다면 계속하세요. 네. 그 생각하는 것은 이 지금까지 사유 피의자에게 사적 접촉 또 피의자에 대한 검사실 내에서 전화를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적인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 피자 뭐 과거에는 떡볶이여서 이제 피자로 바뀐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만으로도 중첩되는 중징계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직 이상의 또 때로는 뭐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는 해임 면직에 준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와 별과로 저는 더욱 중시하는 것은 검사로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기소 여부의 판단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필요한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수사 미진의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 권력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든 내지는 비겁함이든 불의함이든 사악함에 대해서 그 자기 유혹에 넘어간 것이든 간에 이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는 기소함이 마땅합니다. 공범입니다. 부당이득 금액 자체도 명확하게 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 얼굴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이 수사와 기소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인사를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잘했다고 해서
그 대검의 그 차장 검사급으로 승진해주고 또다시 재경 북부지검 시골도 아니죠. 지방 이런 쪽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승진하면 또 묵묵히라는 소수의 검사들,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다가 인천지검으로 좌천된 젊은 검사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중폭적인 그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탄핵 전문회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의 그 일환에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점들을 말씀하고 싶은데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는 대입되는 당사자입니다.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지 않아야지 사법기관입니다. 검사들은 특히 특수부 검사들, 요직에 있는 검사들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들은 검사니까 이제 믿어주고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전문적이지 못한 경치 좀 정리 마무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합당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없는 중대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하지 말고요. 이건 행정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현재 불출석한 증인과 각종 증거 자료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그 정의를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그 마음을 아프지 않게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 기소해야지 검찰 내 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이제 거기에서 그 정책기획과장이 간사하고 기조부장이 이제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죠. 이거는 심지어 1분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죠. 그 도이치모터스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죠. 네. 거기에 본래 용도대로 쓰신 분들 없습니다. 자료 공개하십시오. 네네.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 네. 안동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시고요. 자. 저기 위원장님 제가 기회가 없어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예.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와 분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코프 온의 핸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ead without hands죠. 그러니까 독일의 검찰은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천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존재하죠. 물적 시설도 존재하죠. 그걸 아까 뭐 수사권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독일 검찰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물적 장비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 아무리 얘기하는데 왜 기록도 공개하면서 사건들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전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자, 저기 유상범 간사님 질의권이 없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네, 이 자리를 됐어요. 검찰 개혁을 자, 약간 저지한 장으로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부과합니다. 참고인님, 네, 들어가시죠. 박수 치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죠? 그렇습니다. 참여했다가 공약집에 오똑해라는 표현 써가지고 해촉됐죠? 그렇습니다. 정치인이죠? 정치인, 무엇이 정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람이 정치인이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법률가입니까? 자,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유철한 부위원장님, 네. 윤 대통령하고 서울대 동기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정수인 부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캠프에 참여하시고 인수위 자문위원 했죠? 전문위원 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에 참석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신 분이죠. 박종민 부위원장 또 서울대 동문이고 대선 캠프 인수위에 했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 이번 회의와 관련해 가지고 의결과 관련해서 발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발언했습니다. 이해 충돌 여지가 충분하고 전현희 위원장 사건을 볼 때만 해도 회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발언했어요? 법령상 이해 충돌 되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신고 업무를 담당해야 될 담당자가 그 업무를 하지 않으면 같이 공범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어야죠. 그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신고 대통령 규정이 기록물인지는-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인지는 권익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구하거나. 청탁금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행정관한테 맡겼는데 착오로 반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기속되는 기록물이 아니라 반환해야 될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행정관이 반환을 착오라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권익위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는 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조사를 시도했습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조사 시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사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를 보내라고 조사 요청을 했잖아요. 이런 조사 요청을 김건희 여사에게 했냐고요? 그 의원님 부분은 법령에 아니,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조사 요청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조사 권한이 없지만 조사 요청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참 이렇게 국민 권익위가 엉터리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 그런 청탁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기엔 곤란합니다. 그 대통령실에 직접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 권익위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려면 대통령실과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지를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국민 권익위 업무를 합니까? 처음부터 봐주게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 조사 없습니다. 제대로 안 하려고 할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에서 사실조사를 별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이나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친 바가 없이 이 신고 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수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회의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일부 무슨 최선을 다해서 사실조사를 해요. 신고 내용 말고는 사실조사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회의록에 나오잖아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증인선서 안 하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셔도 돼요? 신고 내용 말고 하나도 없다고 회의록에 있어요. 이래서 청문회 필요합니다. 증인선서 하고 해야지.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신고 내용 말고 사실관계 조사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이거 뭡니까? 이거 거짓말로 제출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회의록이 거짓말입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어느 위원이 기록을 잘못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님. 아, 그럼 이 위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이 위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자, 보세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지, 조사를 하고 안 하고는 또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전 말장난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면 하되,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처벌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는 조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됐어요. 예.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저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정무위원입니다. 누가 저한테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주면 이건 잘못이죠? 예. 그렇죠. 제 아내가 받으면 괜찮습니까? 이건 물론 당연히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상임이나 지역구라 상관없다면요. 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그러니까 없다면 호의적인 선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정도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와이프들이 다 받아도 되는 거죠. 아니,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그렇게 그런 관계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국회의원만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저기 뒤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부인들이나 남편분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가 판단되면 받아도 되는 거죠.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답변하십시오. 예. 받아도 되는 거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그런 것은 김건희 여사가 바람직 않다. 이거는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저 뒤에 분들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기가 참 또 애매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 뒤에 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영부인은 받으셔도 됩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가 구체적인 겁니까? 이거 되게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판사님 출신이신데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그 소신 정도는 믿어볼 거 아닙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남편이나 사모님들이 받으시는 것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까?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는 없다는 취지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300만 원 정도는 받아도 괜찮은 거죠? 네. 현행법상에는 어쨌든 처벌, 제재 규정이 아니, 없다는 그냥 말씀이십니다. 저기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똑같은 이야기를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딱 이렇습니다. 청탁금지법상에 공무원의 배우자는 300만 원 정도는 아무런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받아도 됩니까?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권익위원장이잖아요.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서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만 말씀드리는 그래서 것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법에는 괜찮다라는 거를 묻잖아요, 제가.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받아도 좋다, 괜찮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긴 어렵습니다. 예, 처벌 조항이 없지만 받으면 안 될 거를 받은 거네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처벌 조항이 말 없다는 그렇게 돌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만 말하면 움찔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간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부인이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 못하고, 김건희 여사 물어보면 제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권익위원장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청년에 대해서 응원할 수 있느냐고 판단하는 게 오늘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스스로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 신청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뭐 재척 사유에 있지도 않았고 또 회피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에요. 권익위의 여러
거쳐간 위원님들께서 회피한 건 왜 했습니까?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개개의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예, 그게 개개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저는 위원장님이 판사 출신이 아니면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평생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가장 엄한 잣대를 여기에 들여대야 된다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지 이 조직이 굴러간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판사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인이나 학연, 혈연 등과 관계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회피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피 신청한 사례가 68건이나 됩니다. 예? 비신고 기관의 지인으로 근무했거나, 비신고인과 고교 선후배거나, 비신고인과 과거 동일장 근무했거나, 비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의 사유로 회피를 했고요. 심지어 2020년 3월 9일에는 이 부위원장이 피고인과 일회성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표결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피 사유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위원장의 양심에서 그 정도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설사 본인이 그 주관적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국민 권익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 있는데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권익위만 계속 집중 질문을 받고 권익위 설립 자체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여러 의원들이. 조직을 보호하지도 못하잖아요. 평생 여기에 권익위 근무한 공무원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